일본의 한 역사학자가 독도의 발을 디디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하던 태정관 지령이 그의 조국 일본 정부에 의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한 구절이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눈물의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아라키 요시히로, 일본 도쿄대학에서 30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면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제 저서들이 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 책들의 등줄기에는 하나같이 같은 단어가 박혀 있었죠. 바로 다케시마, 우리가 주장하는 일본 영토의 이름이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과 15권의 저서를 통해 저는 끊임없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제가 짊어진 사명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의 정당한 영토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제 의견을 구하러 자주 찾아왔고요. 그렇게 저는 일본 역사학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저 역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교과서 검정위원회에서의 제 역할은 특별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저는 꼼꼼히 검토했고, 독도와 관련된 한국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실려 있으면 가차 없이 삭제했습니다. 펜 하나로 수백만 일본 학생들이 배울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죠. 어느 날은 한 젊은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더군요. 혹시 한국의 주장도 일부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지, 거짓 주장에 지면을 할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죠. 그 편집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고, 다음 날 제출된 원고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했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도 단단한 성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현대의 요시다 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의 이름을 제게 붙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였죠.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토론회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제가 발표한 논문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한국이 주장하는 태정관 지령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그 논문은 순식간에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더군요. 정치인들은 제 논문을 인용하며 국회에서 연설했고, 일반 시민들도 제 주장을 SNS에 퍼뜨렸습니다. 저는 마치 진실을 수호하는 전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제 논리의 성은 겉보기엔 견고했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파도가 한번 밀려오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저에게 출연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PD가 보낸 기획서를 읽어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그들은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허술한 주장을 직접 논파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신감이 넘쳤던 저는 즉시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비서에게 일정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의 감성적인 주장을 논리로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자 제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낸 촬영 스크립트와 일정표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거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며 역사적 자료들을 나열하는 전형적인 감성 위주의 구성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들었습니다. 30년간 책상 위에서만 다루던 그 섬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자료를 준비했을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하나뿐이고 그 진실은 이미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젊은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더군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촬영팀 전체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그들의 친절함 속에서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여유로움이었죠.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PD는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북의 독도연구소를 방문하고 이후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갈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북 독도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고 내부는 각종 자료와 전시물로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저를 지하 자료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수백 년 된 고문서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특수 보관함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내더군요. 바로 태정관 지령의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그 문서를 직접 보게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확실히 오래된 문서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죠. 저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진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얼마든지 후대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료들을 더 꺼내 보여주더군요. 박민재 교수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독도연구소의 소장으로 이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의 권위자라고 들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작성된 시대적 배경, 문서의 필체와 종이 재질 분석 결과, 그리고 일본 측 사료와의 교차 검증 내용까지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반박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학문적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했지만 박 교수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직접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보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때로는 문서보다 더 큰 진실을 전해준다면서요. 이튿날 새벽, 울릉도행 배에 올랐습니다. 동해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셌고 배는 크게 흔들렸죠. 뱃멀미로 고생하는 저를 보며 촬영팀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갑판에 나가 바닷바람을 쐬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짠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왜 이토록 대립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울릉도가 점점 가까워지자 제 가슴은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 너머에 있다는 독도를 곧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30년간 문서로만 접했던 그곳을 드디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요.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울릉도에 도착하자 박 교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독도박물관이었는데 그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지도와 고문서는 물론이고 일본 측 자료들까지 균형 있게 전시되어 있더군요. 특히 제 시선을 끈 것은 에도 시대 일본 어민들의 증언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지만 명백한 오류나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울릉도의 작은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독도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태정관 지령의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그 문서를 이곳의 어린아이들까지 상식처럼 알고 있다니요. 제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독도 행배에 올랐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2시간의 항해였는데 날씨가 좋아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멀리서 2개의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섬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섬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그리고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포말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해양 경찰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독도 경비대 숙소로 안내된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생활 일지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날씨와 해상 상황,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대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외딴 바위섬에서 어떻게 수십 년을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는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애국심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이 아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한마디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독도를 한 바퀴 둘러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의 일부였죠. 등대지기 김씨 부부는 2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저는 홀로 동도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사방으로는 끝없는 바다뿐이었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섬을 두고 두 나라가 이토록 치열하게 대립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울릉도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깜깜한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들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자연스럽게 독도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막힘없이 설명하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부정하려 했던 것을 그들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동요를 대변하는 것처럼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밤새 계속되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가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울릉도의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그의 연구실은 책과 자료로 가득했죠. 그는 책상 위에 여러 문서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복사한 것이라며 보여준 문서들이었는데 거기에는 명백히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태정관 지령의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놓고 보여주었을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그 유명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질감, 먹의 번짐, 도장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즉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들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료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것은 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진실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문서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에게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고, 바로 일본이 만든 공식 문서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숨이 막혀올 것 같았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제가 쓴 논문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받쳐 쌓아올린 연구 성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주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부정하는 것이 제 논리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해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독도가 있겠죠. 문득 경비대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들에게 애국심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저에게 애국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애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논문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젊은 PD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더군요. 내일 마지막 인터뷰 촬영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카메라 앞에 설 수 없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죠. PD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이미 제가 한국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보니 벌써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더군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아라키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제목이었죠.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응원했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적진에 가서 이용당하느냐는 비난도 있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자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저를 거의 매국노 취급하더군요. 특히 제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는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이시다 켄타로 교수였는데 그는 저와 함께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동료이자 외무성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학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언론 대응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과문 초안까지 준비했다면서 이메일로 보내왔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옹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박 교수에게 연락해 마지막 인터뷰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촬영은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카메라 앞에 앉는 순간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온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태정관 지령은 실제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앞으로 새로운 논문을 쓸 것이라고. 그 논문의 제목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결론을 담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때로는 모욕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료들이 명백한 사실이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배신자, 변절자,
매국노 같은 단어들이 제 이름과 함께 언급되었죠. 하루아침에 저는 일본 보수 진영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과서 검정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자리였는데 단 한 장의 서류로 끝이 났죠. 이어서 학회에서도 제명 통보가 왔습니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제자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받은 피해였습니다. 외무성에서 촉망받던 그의 앞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것이죠. 인사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암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의 승진은 어렵다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이렇게까지 진실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태정관 지령을 통해 본 독도의 진실이라고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반대 주장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측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해석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부분들, 억지로 다르게 해석했던 문장들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박 교수와는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추가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때로는 격려의 말도 전해주었죠. 당신의 용기가 양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들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드디어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은 제 인생 최고의 역작이었죠. 완성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자의 극적인 입장 변화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에 큰 관심을 보였죠.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국제학계의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제3국의 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동안 한일 양국의 주장에 혼란스러워했던 그들에게 제 논문은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제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조용히 감사장만 전달해 주더군요. 그 감사장을 받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조국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저를 비판했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제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몇 달 후 한국 국회에서 동아시아 역사 왜곡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모여 역사 인식의 차이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놀랍게도 저는 일본 측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은 아니었고 포럼 주최 측의 특별 초청이었지만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국회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오르면서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발표를 시작했고 동시통역을 통해 청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왜 그럼에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물론 태정관 지령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 문서가 떠올랐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임을, 그리고 여기에 명백히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적혀 있음을 강조했죠.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놀라움의 탄성이, 때로는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발표를 마치자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노래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국적과 이념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힘을 실감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비록 조국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국제 역사 인식과 학자의 양심이었습니다. 강연장은 젊은 학생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진지하고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30년간 잘못된 주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진실을 깨닫게 되었는지를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었죠. 왜 진실을 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승리하니까요. 거짓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진실은 그 자체로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이제 우리도 같은 편이라고. 함께 진실을 지켜나가자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일본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에서 열린 역사학술대회에 제가 초청받은 것이죠. 물론 공식 초청은 아니었고, 학생회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시다 켄타로 교수도 발표자로 참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였죠. 학술대회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약간의 야유도 들렸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주장을 펼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시다 교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예상대로 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학자라고, 한국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공격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조국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맹목적인 충성은 오히려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이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생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진지했고 때로는 비판적이었지만 적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한 학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학생은 태정관 지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면서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죠.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 학생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비록 작은 변화지만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씨앗들이 자라나 일본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포였는데 보낸 이는 박 교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울릉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손편지였죠.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박 교수가 일본어 번역을 함께 보내주었더군요. 아이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었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세요. 이런 문장들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권력자들의 형식적인 치하는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 감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연구실 벽에 걸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들을 보며 용기를 얻으려고요. 며칠 후 아들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아들은 조용히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솔직히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을 보니 알겠네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진실을 따르겠습니다. 외무성에서의 출세는 포기했지만 대신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진실을 연구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과 함께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부자는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진실을 알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주류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의 편에 선 연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최근에는 국제학술지에 2번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 나라 학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게 또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번에는 작은 시상식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으니까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저를 비판하지만 예전만큼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진보적인 매체에서는 제 주장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죠.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소규모 세미나에는 이제 꽤 많은 학생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죠.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진실을 외치는데 국적은 필요 없다고. 중요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라고요. 학생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잃은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요. 명예와 지위는 잃었지만 대신 진실과 양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